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자료 하나 나간 거는 그 지난주에 다 했던 그 정오표. 그래서 기초서도 뭐 개정이 됐댔죠. 우리가 이제 출간되는 날 이후에 그 개정된 부분을 좀 했으니까 그 수업 시간 다 했죠. 수업 시간 했으니까 그 시간 있을 때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까지 했던 게 뭐냐면 주택법 했습니까? 주택법 했었고요. 그다음 또 뭘 했죠? 공동주택관리법을 했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법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그래서 실제로 주택 관련 법령이 50% 나오거든요. 그거 다 했었고, 이제 오늘 건축법을 조금 남겨놨어요. 건축법이 또 7문제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요 5개 법을 오늘 다 끝내고 나머지 기타 법령도 오늘 다 끝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서는 진짜 엑기스입니다. 꼭 알고 가야 될 것들. 그걸 이제 3주 동안 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다면은 만약에 오늘 이제 오신 분 중에 이제 오늘 처음 오셨다 이런 분들은 시간 있을 때 뭐 급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오늘 기초서 마지막이니까 기초서 강의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기본서 강의 듣기 전까지는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서 강의의 엑기스를 먼저 했거든요. 기본서 강의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해야 될 부분들을 미리 했기 때문에 기초서 강의를 미리 듣고 듣는 게 좋습니다. 급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초서 강의는 막 엑기스 강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첫날 강의가 우리가 이제 주택법을 했다. 그것만 들으면 주택법 기본서 강의는 한 며칠 하거든요. 그거 전에라도 이제 한번 꼭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습을 조금 먼저 해보고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법규는 법이 13개 법령이 되니까 그 법령 간에 좀 비교를 좀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보면 복습 차원에서 먼저 해봅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건축법을 좀 했거든요. 건축법을 지난주에 조금 했었는데 사실 건축법이 아주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일반법이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 건축법은 건축물을 다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까지 했던 게 뭐냐면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절차에 대한 엑기스 강의를 했습니다. 건축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에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이내에 이제 착공이라는 걸 해야 돼요. 착공하는 걸 뭐라 하죠? 착공은 누가 하죠? 공사 시공자가 하는 겁니다. 시공자가 착공을 하는데 허가받고 보통은 이제 2년 이내 착공하도록 되어 있죠.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2년 이내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착공을 하면 언젠가는 완공이 되겠죠. 완공이 됐을 때 뭐 절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뭐랬죠? 여기 이른바 사용 승인이라는 절차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던 게 또 뭐냐면 공사를 하는 사람을 공사 시공자를 하죠. 시공자를 하고 이 시공자의 행위를 감독하는 사람이 뭐죠? 공사 감리자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이 되는데 이처럼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허가받아서 건축하는 사람을 뭐라 했죠? 그걸 건축주라 했다고요. 그거를 우리는 누구라 했다요? 건축주라고 했습니다. 건축주를 했고, 그다음에 이 건축물의 그 이제 종류가 어떻게 보면 용도가 29개 있댔죠. 건축물은 용도가 이렇게 보면 29개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뭐 매년 한 문제에서 나오고 간접적으로 엄청 중요합니다. 건축물은 29개 용도마다 규제가 달라요, 다. 어떤 건축물은 뭐 규제를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용도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29개 용도가 이제 순서로 나눕니다. 1, 2분을 붙이는데 1, 2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제 3, 4 이런 식으로 해서 29개 용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9개 용도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주택, 1, 2, 5가 주택이라 했죠. 이 주택을 다루는 법이 건축물 중에서죠. 건축물 중에서 소위 이제 주택을 다루는 법이 무슨 법이죠?
이게 이제 주택법이 된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이게 이제 주택법이 되고, 그래서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이 8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뭐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주택법은 결국은 이제 건축법이란 일반법의 특별법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기초과정에서 엄청 강조를 하는 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예요. 그럼 특별히 규정하는 법이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면 특별법 우선 원칙이야. 특별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면 특별법을 먼저 정의하고, 특별법 규정이 안 되면 무슨 법? 일반법. 다 알고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법의 특별법인 주택법은 사실은 건축물을 건축을 하는데, 특별히 주택 같은 것들은 건축을 사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요, 주로. 그래서 강화하는 조치 중에 하나의 조문이 뭐냐면, 특별히 건축물 중에 주택에 대해서는 단순히 허가만 받으면 안 되고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댔죠. 실질적으로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원래는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거도 받아야 되는 거야, 원래. 이거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호수가 30%. 이런 게 자꾸 이제 기초과정을 자꾸 틀리는 부분은, 이 기초서에서 틀리면 실제로 시험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쉬운 문제거든. 이런 쉬운 문제를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30% 30세대 원칙이지. 30% 30세대는 이상일 때는 뭘 받아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똑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이제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주죠. 그런데 이 주택을 30% 30대 이상 건축하는 사람은 플러스 건축주라고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또 뭐라 한다?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뜻이지. 사업주체. 이것도 영시 다 주관식이 나왔습니다. 사업주체는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받아서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했었고요. 또 똑같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떡 받게 되면 좀 전에는 2년 이내였죠. 여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뭘 해라고요? 착공을 해야 되고, 그 공사하는 사람을 이 주택법에서는 공사를 빼요. 그냥 시공자라고 하고, 시공자 행위를 감독하는 사람도 공사를 빼요. 그냥 감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공이 됐을 때 받는 게 뭐라고요? 이거는 일반 건축물은 사용승인 받으면 되죠. 사용승인 받으면 되는데 또 플러스 알파야.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서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사용 검사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해놓고 특별 규정을 두고, 이거 받았다 고생했다 이거 받은 거로 보고, 이거 받았다 고생했다 이거 받은 거, 이런 조문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안 받지만 결국은 받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점을 알아두십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했었고 됐죠. 그런데 이제 이제 허가는 그냥 안 해준다 이런 뜻이지. 허가는 그냥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한다는 게 건축법상 행위거든요. 건축법상 행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건축법상 행위를 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뭘 받고 하라? 허가를 받고 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그냥 안 해주지. 허가를 해주려면 법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한다고요.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건축의 규제를 합니다. 건축을 하려면은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다. 규제 받는 모습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몇 개만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 건축의 규제입니다. 오늘 이제 진도 63페이지입니다. 건축의 규제 이래 돼 있죠. 그 제목이 보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죠. 대지와 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하여튼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지에는 주로 이제 건축물을 짓잖아요.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옆에 도로가 없으면 갇혀버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지는 도로에 어느 정도 접해야 되는 겁니다.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는데 대지는 실제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라 해야 되는데 옆에 도로가 없다고 하면 생각합니다. 도로가 여기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는 전부 다른 건물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다른 건물이 있게 되면 이 건축물을 지어도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대지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제로 여기 이제 만약에 건축법상 도로다 하게 되면 도로에 적어도 2m 이상은 접하라는 뜻이지. 이것도 대지일 수도 있죠. 이 대지를 가봐야 대지라고 하자고요. 여기 건축법상 도로가 되면 대지와 도로는 반드시 2m는 접해라고요. 몇 미터를 접해라? 2m를 접해라 이런 뜻이에요. 2m를 접해라는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2m는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이처럼 도로가 안 접한 땅을 우리는 맹지라고 하는 겁니다. 맹지 들어봤죠? 맹지가 되면 사실은 건축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 조문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에, 그게 무슨 도로든 관계없어.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하라. 2m 이상. 그게 바로 첫 번째 모습이에요. 건축 규제 중에 아주 첫 번째 자주 나왔던 부분이 한 4번 나왔습니다. 주관식이 2번 나왔고요. 여기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몇 미터 이상이, 이런 게 주관식이 나왔다고요. 2m 이상이 어디에 접해야 된다. 도로에. 요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이때는 도로 폭이 몇 미터가 돼야 됩니까? 도로 폭은 관계없다 이런 뜻이지. 그냥 막 2m 도로만 접하면 돼. 2m만 접하면 돼. 그게 무슨 도로든. 무슨 말이겠죠? 도로 폭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잘 한번 보시게 되면 갑의 대지에 갑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넓은 대지일 수도 있죠. 넓은 대지다 보니까 갑이 여기에 건축물을 짓는데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을 지어보자고요. 2,000제곱미터 이상은 제법 넓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단순히 2m만 탁 접해가지고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어요. 도로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적어도 사람은 다녀야 되지만 차도 다닐 필요가 있죠. 2m는 너무 적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금 했던 이제 대지와 도로 규정의 강화 규정으로서 특히 요 얼마 이상일 때는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여기 이제 2m만 접하면 안 되고 한 4m는 접해줘야 차도 들어가겠지. 요게 키워드입니다. 몇 미터는 접해라? 4m는 접한데 그 도로도 규제를 해요. 도로 폭도 좀 넓어야 되겠지. 그게 6m라고요.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의 도로다. 그래 되는. 이게 이제 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규제. 이런 규제들이 많다 이런 뜻이지. 몇 미터 도로에 6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하라? 4m 이상을 접해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한 장을 넘기면 64페이지 보면 64페이지 찾았습니까? 규제의 강화 이래 놓고 보면 연면적 합계가 특별히 얼마다? 2,000 이게 기출입니다. 2,000. 일단 여러분 규정이 있으면 가로를 일단 무시하고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로 쫙 있죠. 의 대지는 이렇게 돼 있잖아. 대지는 너비 몇 미터 이상의 6m 이상의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로 잊어보지 마. 기초과정에서 까먹지 말자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추가를 한다면은 원래는 이 건물이 2,000 이상일 때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데, 야, 한번 저를 보십니다. 공장은 규제를 강화해야 될까요, 완화해 줄까요?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공장은 뭐 오폐수도 있지만 매연 이런 게 있으니까 강화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의외로 있죠. 완화 규정이 더 많아. 왜냐하면 공장이 잘 돌아가야 경제가 살죠. 그런 측면이 오히려 강합니다. 그래서 공장은 좀 봐줘요. 공장을 건축할 때는 봐주다 보니 보통 건축물이 2천 이상일 때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지만은 공장일 때 이게 이제 3천 이상이라고. 얼마 이상이다? 3. 여기 주관식 한 문제, 객관식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장일 때는 이게 얼마로 바뀐다?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바뀐다. 3천 제곱미터 이상이다. 공장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건물마다 조금씩 다르다 했자가 그런 뜻이. 이거는 절대로 까먹지 말자. 요까지는 알자인데 그 다음부터는 뭐 나중에 기본세서 하도록 하고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끝났고. 그래서 규제 중에 딱 하나만 소개했어 사실은. 기초 과정에서는 크게 그건 나중에 다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본서 할 때 좀 상세히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째 날 했던 게 이행강제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벌금, 과태료, 가징금 먼저 비교를 해서 하면서 했던 게 자 이거는 주관식이 놓으면 뭐라고 적어야 돼요? 만약에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하죠.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법을 어겨가지고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당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뭐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럼 그게 과징금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 세계를 비교를 좀 했었는데, 근데 이 방금 했던 벌금, 과태료, 과징금의 특색이 공통점이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딱 한 번 부과를 하는데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한다고 했잖아. 그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둡시다. 아주 많이 나왔던 조문 한 4-5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 보면 허가건자가 한대 했죠. 허가건자는 무슨 건물에 대한 위반 건물입니다. 위반 건물에 대해서는 다운표는 다 출제됩니다. 뭐를 받은 후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 시정 기간 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뇌물을 부과한다. 그래 됐죠? 뭐를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64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이상하게 부과 절차가 많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첫째, 허가건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뭐해라? 계고.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계고를 반드시 알려주라고요. 예? 언제까지 안 하면 그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런 뜻을 알려주라고 문서로서. 이거 올해 출제된 데가 문서로서 계고하라 이게 출제. 문서 이거 올해 출제된 데 그럴 거예요. 23회 기출 문제였습니다. 문서로서 계고한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첫날 첫째 도 이야기했지만 기초서에서 보통 한 10문제 나옵니다. 이거 놓았잖아요, 그죠? 이 기초서는 올해 문제 나오기 전에 편찬된 겁니다. 또 자랑을 좀 하고요. 자, 그다음 밑에 보면 자 밑에도 또 출제됐어요. 이번 또 출제됐습니다. 허가건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금액과 부과 사유와 납부기한, 수납기간,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 문서로 해야 되죠. 말로는 안 된다. 이게 또 23회 기출 문제였습니다. 23회 나왔습니다. 문서로서 해야 된다. 그리고 3번이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조문인데 허가건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시중지하죠. 예, 적시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만큼은 면제해주면 안 되죠.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징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주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특색이 이제 오른쪽에 부가해수인데 거기 보면 허가건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2회죠. 엄청 중요합니다.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줄 쫙 가야 됩니다. 뭐로 정하는 횟수? 조례로 정하는 횟수. 우리가 조례를 했잖아요. 조례는 어디서 정한다 했죠? 기초과정할 때. 지방의회에서 정하고 그 지자체만 적용되죠. 지방자치단체별로 횟수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다르고
인천광역시 다르고 할 수 있죠. 조례로서 정한 횟수만큼 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강제금을 부가 징수할 수 있죠. 그런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핵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법을 함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진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주관식도 나왔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지금 꼭 알고 갑시다. 이번 기초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자 칠판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갑이 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뭐랬죠? 건축주를 했죠. 갑이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많이 짓고 싶죠. 그럼 많이 짓고 싶으면 다 그렇게 짓으면 도로 낼 것도 없죠. 이걸 규제를 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규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칠판을 한번 봅니다. 우선 건폐율. 건폐율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선 대지 면적을 꼭 알아두셔야 돼.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율인지 하면, 건이니까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이걸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안 적는 게 좋겠죠. 제가 자꾸 저도 이제 공부를 하지만은 자꾸 습성이 적게 돼요. 저도 적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강사가 설명을 할 때 외워보자 한번 자꾸 외워보자 하면 집중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초과정부터 한번 쭉 해보자니까요. 이 적는 거는 다 적는 시간도 주고 안 적어도 관계없어. 적어도 나중에 안 볼 위험성이 많아요. 실제로 볼 시간 없어요. 잘 수업 시간 한번 외워보는 거야. 나중에 까먹더라도 그렇게 해봅니다. 자, 다시 건폐율은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오늘 상세히 할 겁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정해져가 있다면 이거는 미리 정해주거든요. 법으로 정해요. 기출문제였습니다. 다른 법에서 자, 어느 지역, 그게 이제 용도 지역이야.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을 딱 정해놨던 겁니다. 어떤 지역은 5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50%로 정해졌다면 해봅시다. 건폐율이 어느 지역이 우리 지역이면 50%라고 한다면 50%만 지을 수 있는 거야. 뭐의 50%? 대지 면적의 50%라고요. 대지 면적이 정해지가 있다면 이번에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정해지가 있다면 건축 면적이 어떻게 되죠?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까지만 할 수 있을까요? 50까지 할 수 있지. 근데 이 지역이 좀 번화가일수록 건폐율 같은 게 좀 높아지죠. 60% 같으면 어떻게 되죠? 60제곱미터 건조. 이게 건폐율이에요. 그럼 만약에 건폐율이 뭐 이렇게 적는 경우와 이렇게 이제 지을 수 있는 경우는 좀 다르죠. 결국은 건폐율을 제가 이제 규제하는 이제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공지를 확보를 어느 정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건폐율이 높아질수록 공지는 적어지죠. 건물 안 짓는 땅은 적어지잖아. 그래서 또 건폐율이 이제 예를 들면 작아질수록 공지는 많아지죠. 그거 규제하는 게 건폐율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거는 다른 법에서 정해니까 우리가 정할 것은 아니니까 알 필요가 없어. 정해줍니다. 미리 시험 문제 혹시 나온다면 대지 면적 계산은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대지 면적을 합시다. 그냥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을 다 하고 자 오늘 아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오늘 반드시 외웁시다. 건축 면적을 한번 외워보자. 건축 면적.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5째 줄이 건폐율 용적률이죠. 그래서 6째 줄이 건폐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게 되면 1번이 보면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다? 이게 다 주관식이 나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다? 건축 면적의 이제 비율인데 그거를 건폐율이라 하고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건축법으로 정한다면 틀렸다고요.
건축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따른다. 이래 돼 있죠. 그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 꼭 계산 방식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건폐율이 연자 다른 법에서 정해놓으면 이 50%를 우리 건축법에서는 그 50%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할 수 있다는 조문을 두고 있고 이게 또 올해 출제된 거야. 다른 어떤 극에서 23회 기출 문제였어요. 건축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용적률을 115% 완화해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계법이라고 주어서 할게요. 국계법에서 정한 건폐율이든 용적률의 그거를 강화 완화를 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뜻을 아시겠죠? 건폐율 용적률 다 어느 법에서 정하는데 줄여서 국계법으로 하는 법에서 정하는데 그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강화하라면 강화해야 되고 건축법에서요. 완화하라면 완화하는 거지. 그래서 우선은 건폐율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 2번이 보시면 이 법이 건축법이잖아요.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 내지는 강화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래 돼 있죠. 건축법이 어떻게 보면 일반법이 아니고 특별법이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밑에 보면 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1번 양갈로 대지 면적 있죠? 대지 면적 그냥 대지 수평 투영 면적이라 한다. 간단하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2번을 별표 두게 합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건축 면적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건축 면적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게 되면 건축물의 외벽을 동그라미죠. 외벽을 진짜 동그라미 했어요. 외벽. 또 가로를 무시하고요. 외벽의 모선선, 중심선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격한다.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벽을 한번 생각해보자. 벽. 건축물이라고 되기 위해서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둥 또는 벽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대다수는 그죠? 벽이 있죠. 우리 건물도 지금 벽이 있죠. 이렇게. 이쪽 다 벽이 있잖아. 벽인데 벽은 벽인데 무슨 벽이라고요? 외벽이라고. 외벽. 이게 진짜 중요하다. 우리가 건축 면적은 한 개밖에 없거든요. 우리 건축물의 건축 면적 계산을 하려면 우리 건축물의 가장 밖에 있는 벽, 가장 밖에 있는 벽을 쭉 하게 되면 면적이 나오죠. 근데 또 중요한 거죠. 그것의 중심선이야. 바깥선이 아니고 내부선도 아니고요. 딱 그래 정해주가 있는 겁니다. 중심선. 그럼 먼저 해보면 만약에 우리 건축물의 외벽이 이렇게 돼 있더라 하자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벽은 두께가 있죠. 벽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부선으로 연결한 이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바깥선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건축 면적이 될 수 없다고요. 건축 면적이 없고 무슨 선이라고요? 중심선이라고 이렇게 중심선으로 연결한 요 빨간 삐끔진 부분이 무슨 면적이라고요?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건폐율이 50% 같으면은 대지 면적이 100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5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조금 어려운 개념을 해볼게요. 건축 면적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서 만약에 이걸 중심선으로 안 하고 밖에 푸른 선으로 했다 한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혹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한번 생각합시다. 그렇지, 불리하죠. 그죠? 그런 뜻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선으로 해버리면 유리하죠. 그러니까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걸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딱 공평하게 무슨 선이다? 중심선. 됐죠? 외벽의 중심선입니다. 근데 아까 했지만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밖에 벽이 없을 수도 있죠. 외벽이 없을 수도 있잖아. 오히려 밖에 보니까 기둥이 팍 박혀질 수도 있지. 건물 중에는요 가장 끝에 벽으로 둘러싸지 않고 뭐 기둥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외곽 기둥이랍니다. 외곽 기둥의 중심선이야.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보면 외벽 옆에 보면 가로가 하나가 있죠. 가로가 앉아 보게 되면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 이래 돼 있지.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건축 면적에 대한 거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건폐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인데 이 건축 면적은 외벽이죠. 외벽의 중심선이다. 그거로 연결한 수평투영 면적 합격한다. 됐죠?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건폐율이 되고요. 그리고 건폐율이든 고대사일 용적률은 국계법에서 정해주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 정해주는데 다만 우리 건축법에서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강화, 완화인데 주로 완화야. 완화가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23회 출제가 됐습니다. 지능형 건축물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로 인정이 되면 F잖아. 건물 자체가 아주 지능이 좋다고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경우는 용적률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115인가? 그게 올해 출제가 됐다니까요. 출제가 됩니다. 자, 오늘만 해도 2문제는 출제됐잖아. 관련 문제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용적률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용적률을 한번 해보면 건폐율은 이제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용적률은 또 실제로 주관식 문제도 나왔고 계산 문제도 나왔어.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서도 해도 좋지만, 자, 용적률은 역시 분모는 똑같습니다.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지? 이게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그래서 우리가 건축국 공부하다 보면 어떨 때는 건축 면적, 어떨 때는 바닥 면적, 어떨 때는 연면적. 이런 면적이 나옵니다. 무슨 면적이다? 연면적이 된다. 그럼 먼저 오늘 이제 연면적을 한번 또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연면적을 다 한번 정확하게 해보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연면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엔 또 새로 한번 적어봅니다. 연면적. 그럼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연면적은 항상 있죠. 하나의 건물을 대상으로 해. 연면적은 몇 개의 건물이다? 하나의 건물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공부하다 보면 연면적 합계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럼 건물이 몇 개라는 말이에요? 2개 이상을 언급하고자 할 때는 연면적 합계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연면적 딱 놓으면 1개의 건물이야. 연면적. 그럼 그 연면적 1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1개의 건물을 또 이제 청수가 척척에 있겠죠. 그래서 건물을 하나 해봅시다. 자,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 건물이 지상 5층, 지하 2층짜리 건물이 있고 방금 했던 자, 지금부터 해야 되게 바닥 면적을 해야 되게 이번에는 바닥 면적을 이제 미리 조금 할게요. 바닥 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야. 각 층당 바닥 면적입니다. 일단은 바닥 면적이 각 층당 100이라고 합시다. 이럴 때 연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연면적이 얼마일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그냥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연면적이 만약에 이제 이것만 포함된다면 500이고 요 200까지 포함된다면 700이 되는데 500 아니면 700이에요. 500 아니면 700이에요. 700입니다. 자, 700이라는 걸 일부러 내가 틀리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합니다. 700입니다. 자, 근데 왜 700인지는 책을 봐야 되겠죠. 자, 책을 한번 봅니다. 연면적을 한번 볼까요? 65페이지 4번 양갈로 찾았습니까? 연면적 1번 동그라미인데 연면적 하나의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각 층이라고 되어 있지. 각 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층의 무슨 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론. 각 층에는 당연히 지하층도 포함되는 겁니다. 법에 각 층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우리가 보통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연면적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지하층을 당연히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제는 왜 틀리느냐 하면 자꾸 이제 착각을 하시냐면 바로 2번 때문이에요.
2번 때문인데 2번을 보면요. 뭘 산정할 때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되는 면적은 빼준다. 이래 돼 있죠. 그것이 기역이 지하층의 면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이쪽에 안 적고 일로 적어붙었고요. 일로 적어보면 용적률 계산할 때 문제잖아. 그럼 아까 이제 해보자고. 용적률이 만약에 500이었어요. 용적률이 500%라고요. 500%가 되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만약에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를 하자고요. 그럼 이 대지 면적이 200이죠? 네? 200제곱미터에서 실질적으로 하면 이 건물은 지금 700이죠. 700밖에 안 되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500이면 200이 되면 얼마를 할 수 있어요? 1000제곱미터를 할 수 있다고요. 1000제곱미터 하게 되면 만약에 할 때 지금 요 5,000원인데 10층으로 해도 됩니까? 되는 거지. 이거는 빼준다고요. 뭐 계산할 때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원래 바닥 면적 200이 있지만은 이거는 빼고 계산해 주겠다. 이게 봐준다는 거지. 건축물을 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에서 빼준다는 말은 그죠? 그 부분만큼은 완화해 주는 거지. 지하층을 많이 지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꾸 다시 합니다. 다시. 원래 이제 용적률은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기출 문제였어요. 용적률은 뭐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인데 정작 연면적을 보면 여기서 팍 떨어져 나가 있어 사실은.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하나의 건축물이죠 방금. 하나의 건축물이 있어서 1. 두 번째 논점이 각층이지. 무슨 층? 각층. 세 번째가 뭐의 합? 바닥 면적의 합이야.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다. 맞죠? 바닥 면적의 합계인데 그렇다면 이 푸른색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다고요. 연면적은 그죠? 그런데 뭐 계산할 때는 용적률 계산할 때 요 연면적에는 별도 조문을 두고 있어가지고요. 지하층은 어떻게 한다? 지하층 면적은 빼준다. 이게 봐준다는 거지. 용적률 계산할 때만 봐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바닥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연면적 자체는 각층 바닥 면적 합계죠. 하나의 건물에서. 그럼 바닥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층을 계산할 때 너무 쉬워. 우리 지금 여기 11층이 됐군요. 11층이 되면 11층의 바닥 면적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꼭 외벽이 아니라도 돼. 왜냐하면 우리 건물은 뭐 11층이든 뭐 다 똑같이 외벽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이 11층이 예를 들면 이렇게 지어질 수도 있잖아. 그죠? 자, 7번부터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11층 이렇게 돼 있다. 여기 11층이라고 하자고요. 여기 이제 10층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건축 면적 계산할 때는 가장 밖에 벽이죠. 그럼 밖에 벽이면 이쪽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밖에 벽이라면.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거나 11층의 바닥 면적을 계산하잖아요. 자, 건축 면적입니다. 참. 이 건축 면적 한 개밖에 없댔죠. 건축 면적은 가장 외벽이죠. 그렇게 이 선을 연결한 중심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11층의 바닥 면적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11층의 건축 면적 이런 건 없습니다. 몇 층의 건축 면적 이런 게 있을 수 없지. 어떤 건축물의 건축 면적 이렇게 해야 되지. 11층의 건축 면적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11층은 일부잖아요. 건물에. 그러니까 그거는 바닥 면적이야. 바닥 면적은 외벽이라면 안 되지. 그냥 벽이어야 되잖아. 11층을 둘러싸고 있는 뭐 바닥 면적의 그죠? 벽의 중심선이라니까. 뭐의 중심선이다? 그래 이게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고 바닥 면적은 뭐의 중심선이다? 벽의 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전에 11층의 바닥 면적도 그렇게 기하지만 우리 11층에 이게 몇 통가 모르겠는데 1101호로 합시다.
1101호의 바닥 면적도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면 1101호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 있겠죠. 그럼 그 벽의 중심선이라고. 그게 벽이 중요하다고요. 네? 바닥 면적은 비읍이잖아. 비읍이잖아요. 벽의 중심선 이렇게 외우시든지. 그게 실제로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의 차이점은 건축 면적 한 개밖에 없어. 하나의 건물에는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벽이고. 바닥 면적은 구하고자 하는 부분마다 다 바닥 면적 계산할 수 있죠. 그게 수없이 많다고요. 그거는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뭐의 중심선이다? 벽의 중심선이다. 그래서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차이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닥 면적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바닥 면적 찾았나요? 여기 밑에 보면 바닥 면적은 건축물 각 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 층도 계산할 수 있고 일부도 계산할 수 있죠. 일부로서 벽이라고 딱 돼 있습니까? 외벽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 기둥이 있으면 기둥이지 뭐. 무슨 말이겠죠? 등으로 그것도 역시 중심선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체크를 안 했는데 용적률을 봐야 되죠. 이게 또 올해 23일 출시가 됐는데 건축물의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다? 연 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하고 용적률의 최대 한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따르지만 이 법이 무슨 법이죠?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그에 따르죠. 상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자고요. 자, 우선 건축법이 일반법이니까 건축법을 먼저 보면은 우선은 건폐율은 이거죠. 하나밖에 없죠. 외벽의 중심선이죠. 자, 요거 용적률은 이거죠. 근데 연면적을 별도로 떼서 보면 연면적은 원래는 하나의 건물의 각 층이지. 요 각 층에는 지하층을 포함하고, 그죠? 바닥 면적 합계인데, 근데 정작 바닥 면적은 수없이 구할 수 있는데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벽의 중심선이죠. 그래서 이때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다 다른 법에서 정하는데 건축법에서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는데 출처가 많이 되고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완화 조문이야. 강화 조문 하나도 없어. 우리 법규에서는 없어. 전부 특히 이제 용적률 완화 조문은 거의 프로토에 외워두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시험치기 임박하게 되면 하여튼 내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뭐 우리 기초서에도 핵심 요약집에도 있지만 용적률을 프로테이저로 쫙 해놨어. 완화되는 걸 다 모아가지고요. 그때 외우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걸 틀리면 너무 아까운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했던 걸 복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첫날인가 둘째 날 했는데 둘째 날 했다.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리모델링 했죠. 리모델링은 대수선 하는 행위를 했잖아. 그리고 대수선은 또 지난주에 복습을 할 때 주로 주요 구조부를 손대는 행위를 했죠. 그런데 그 주요 구조부를 손대는 대수선만 하는 게 아니고 정축형이 있다 했잖아요. 정축형. 그 정축형은 뭐를 느린다 했죠? 주거전용. 이게 법마다 다르다고요. 이거 느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느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느리는 것도 아니지. 뭐를 느리는 거다? 그건 주거전용이 달라. 실제로 저 주거전용 면적하고 전유 부분의 바닥 면적이 비슷하지도 않아. 공동点달라요. 그게 법마다 딱 면적을 알아두시자고. 기초과정이 그런 게 중요해요. 다시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우선은 건축 면적이 있었죠. 바닥 면적이 있었지요. 연면적이 있었지만 주택법은 또 하나의 면적이 있는데 무슨 면적이다? 주거전용 면적. 그래서 이제 면적도 다 좀 다르다는 것을 해서 기초로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초과정 3일 한 거 있잖아. 3일 한 거. 이거는 자꾸 반복해서 하면 참 좋아요. 네? 처음 듣는 분들은 당연히 듣고 들어오셔야 되고 기본 과정 할 때 들었던 분도 자꾸 듣고 반복하면 진짜 복귀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건축법을 이제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타 법령 들어갑니다. 기타 법령은 요거는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쪽 부분은.